자, 이번 시간은 이제 세법 조세 총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요, 조세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법 영역에서 공부하는 것들, 자, 주요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취득세가 있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개가 주로 공부하는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게 가끔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 분류라고 하는 거, 종합소득세 하고요,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국가에서 내는 세금에서, 국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에서 국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세는 나중에 납세지가,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 이 공부하는 순서가 될 텐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26회 때 이제 구성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광역지자체인 특별시세, 광역시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세로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세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도 밑에 있는 시군세라고 해서 재산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 2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구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세라고 하는 것,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까지가 도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군 단위,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가야 돼서 하나, 둘, 셋, 세 개 순서 중에서 하나, 이게 특별시세, 광역시세, 그 다음에 도세로서 2개가 있게 된다. 이런 게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 중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 지금 독립된 세운 여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이렇게 5개 세금을 이름하여 독립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세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은 이렇게 독립세 부과에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에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부가세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확인 설명이라고 해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대별해 봤었고요. 세부 확인사항에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본 확인사항에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 공법상 이용 거래규도 있었고요.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쟁점을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취득시 부담물 조세 종료세에서 그때 나오는 것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하는 설명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부가세가 되는데 아직까지 거의 구성이 안 되니까 신경 쓸 거 아니겠고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것들의 공통적인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라고 하는 것의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큰 쟁점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정도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팅이 되면 요 자체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소세 부과라고 해서 잊어버릴만 4, 5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 영역. 그래서 취득 단계에 대한 세금이 취득세가 있겠고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게 이슈. 보유 단계 내는 세금, 재산세하고요, 종부세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나오는 것이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이게 재산세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건물 가지고 있는 분은 특정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돼 있어요. 요것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 와서 불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되겠죠. 그 외에 지방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요건 이제 임대소득 등과 관련해서 내는 세금. 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내야 된다. 그래서 보유 단계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양도 단계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등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주제는 저기서 한번 나왔었죠. 바로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나왔던 주제가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27회 30회 때 연속 나왔던 주제에서 재산 보유 단계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냈다. 다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재산세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 그 외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있으면 그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들을 내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통계적으로 한 4, 5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그런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가지고 바로 볼게요. 그래서 지방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해서 특별시세 원 이렇게 갔었죠. 취득세만 특별시세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등록면허세하고 이제 재산세가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등록면허세를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전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확률성 높은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5개 세목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등록면허세 봤었고요. 자, 다시 요건 이제 딱 한 번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1, 2, 3, 4, 1, 2, 3 해서 3개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과목이 됐든 간에 단순 암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외우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 자, 부동산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취득 단계를 쫓아가시면 말려버리고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해서 니은하고 디귿을 제거하게 되면은 니은하고 디귿을 제거하면 뭐야 잠깐만 기억하고 디귿이구나 해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기억하고 디귿을 일단 제거하고 봐야 되죠. 기억 디귿을 제거하게 되면은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디귿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에.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는 확실히 보유세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취득 단계 내는 세금 취득세 있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만 내는 세금이 인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지세를 알아서 푸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때는 보유 단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이런 게 있었죠.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게 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나왔던 것이, 지금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요건 이제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재산세랑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 내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것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네 가지가 바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30회 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답은 5번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요거 보기 앞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자, 지금 26회 때 구성이 됐던 주제. 자, 지금 과세 주체에 따라서 1, 2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특별시세, 광역시세는 하나 들어가고 도세는 2개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 특별시세, 광역세, 취득세 하나 들어갔었고요.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거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똑바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순서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외우게 되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이렇게 해서 문제가 2개가 구성이 됐는데,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뒤에서 공부할 주제고요. 보유 단계, 재산세, 종부세가 중심축이 될 테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재산세와 유산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셨고, 이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납세금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거 일단 5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아무래도 소득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해요. 그래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데 내야 될 세금이 되게 될 것이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실상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등록면허세, 자, 재산권에 관한 등기 등록 등을 하는데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가야 되죠. 보유세라고 해서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민세가 특이한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자, 종업원분까지 빼고요. 균등분하고 재산분해서 7월 1일이 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6월 1일 되면 재산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되고요. 7월 1일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떻다? 바로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 해서 7월 1일 요것만 좀 특이한 것이 최근에 구성이 됐었고요. 자, 우리 앞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무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역시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어렵지 않고요. 소득세가 특이한 거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해서 이때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리켜서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이런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1월 1일부터 쭉 살아서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보시각 타종식 이런 거 하게 되죠. 그래서 카운팅도 하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그 12월 31일 밤 11시 59분 점점점 끝나게 되면 그때 바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정제를 삼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가세들은 나머지 종부세 부가세로서 관련 법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농어촌 특별세 납세 의무도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있었고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운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지고 관련한 부분들 납세 의무 소멸 얘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취납시제라고 하는 공식부터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앞에서 취득세니 등록면허세니 재산세니 등등등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근데 부가처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납부 충당이라고 하는 거 세금을 다 내버렸다. 그러면 역시 어떻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거 좀 독특한 개념이죠. 자,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원칙은 5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법이랑 같이 비교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5년이 될 텐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독특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출제 포인트는 제척기간의 도과라고 해서 자, 지금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5년 동안 징수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자, 이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사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3년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내용들, 이걸 우리가 제척기간, 민법에 가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저런 게 있었죠. 자,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10년 경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10년 지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등기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사례 문제 구성할 때 5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짜리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죠. 바로 신고 납부를 해드릴 세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런 것들이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7년의 기간이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7년 경과가 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이전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2개월 내 등 이렇게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과세 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나서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바로 7년 경과되면 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한편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다운계약서 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등이 매개가 되게 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을 때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등등 다 좋은데 얘들이 양도소득세 갑이 줄여서 내기 위해서 지금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다운계약서로 지금 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을이 나중에 병한테 이 자산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양도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많이 대금을 지급했으면 많이 지급했다는 걸 입증해 보이게 되면 양도 차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척기간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바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지만 앞에 다운계약서 썼던 사람은 10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많은 세금을 추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척기간 기본 5년이었었고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하지 않게 되면 10년, 그다음 7년,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매개가 되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서 하여튼 이 정도가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 자,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문제 보겠지만 뭐 상속 이런 것들은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와 별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제척기간이 주요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신고납부와 관련한 쟁점으로서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를 해야 될 이 세금에 대해서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산세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쟁점 삼았던 것은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지금 신고납부를 해야 될 세금, 취득세라든가 혹은 나중에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고납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등을 하지 않게 되면 원래 내야 될 세액이에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가산해서 소위 무신고 가산세로 때려맞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사기 등이 부정한 행위가 4개가 되면 100분의 40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그 외 취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납부함에 있어서 너무 적게 신고하다 걸렸다.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숫자 외울 건 아니고요. 다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큰 이슈 안 됩니다.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까지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 되게 복잡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신고 납부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산세라는 개념. 나중에 보통 징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신고 가산세 숫자 물어봤고요. 계속 출제 이슈. 나중에 종부세 할 때도요. 경우에 따라 신고 납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과소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다 치고요. 지금까지 문제 가지고 볼 때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산세 세목은요, 그 세목으로 한다. 그래서 뭔 얘기냐, 취득세 100만 원 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걸리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120만 원 하면서 120만 원 전부를 뭐라고? 그 세목으로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되는 것.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구성할 때 무신고 가산세 얘기 중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과소, 자, 다 또 하나가 지금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사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면은 100만 원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 90만 원만 내도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감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90만 원을 내면 되는 이런 사안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 이 사람이 아예 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까? 그럼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자, 120만 원을 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아까 10% 감액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 감액에서 12만 원을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2만 원 빼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때는 100만 원에서 10% 감면하면 9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신고 가스 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전부 자, 순서가 얘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 전에 얘가 나왔었고 하여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가산금이라고 하는 주제와 보통징수와 관련해서 먼저 납세 고지서 송달이 24회 때가 구성이 되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도달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일정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날짜를 어기거나 그러면 가산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자, 이 납세 고지서를 상대방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거나 뭐 등등 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외울 게 뭐야?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경우에서 분권 나오게 되면 어떻다? 공시송달 사유가 되게 된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관련 지문들 거의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까다로워요. 우리가 세법 16문제 중에서 1년에 보통 한 10문제까지는 대충 맞춰볼 만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힘들어. 어찌됐든 간에 공시송달이라는 주제, 공시송달이라는 주제 분권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읽어봐서도 안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대단히 낮고 두 번째 읽는다 한들 이게 분권 외우는 게 훨씬 빠르지 내용을 읽어봐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곤란한 경우 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 자, 우리 공시송달은 항상 다 똑같죠. 자, 14일 지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통징수와 관련한 주제 공시송달 분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산금 등에 관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가산금 등에 관한 주제. 가산금은 소위 연체료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가산금은 연체료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요 납부 기한을 어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때려맞게 된다. 이렇게 하나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색칠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어쩌다 한 번씩 책 볼 때마다 색칠 좀 하지 마시라고. 여기 없으면 하지 마요. 여기 없으면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지. 색칠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나중에 쓸데없는 거 쳐 있게 된다고. 선생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네? 그럼 그만 두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가산금 숫자 그냥 자꾸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가산금 등 거의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비우고 가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지금 100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금 더 장난 아니야. 이런 숫자를 어떻게 외우시려고 때려 죽여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 부고한도 뭐 등등 있는데 딱 하나 요거 하나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이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또는 중가산금이 주로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자, 지방세만 4문제 삼습니다. 체납된 고지서별 세액 또는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다?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외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툭 치면은 가산금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시험에 나왔었는지 그걸 머릿속에 쳐 넣어야 된다고요. 그냥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 해갖고는 죄송하지만 절대 시험 보러 가서 손도 못 댑니다. 해서 뭐 하나로 똑바로 외워두셔야 돼. 자, 16년간 나왔던 딱 하나의 쟁점. 자, 답이 됐던 쟁점. 자, 지금 이제 체납된 세액. 자, 납세 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 됐을 때는 중가산금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 한 16년 정도에 다뤄져 왔던 쟁점들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구성이 되니까 그거라도 외우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과정을 다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징수에서 쟁점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가 납세 고지서의 송달 사유, 할 수 있는 사유,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산금 혹은 중가산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지방세 납부월세액이 30만 원 미만이 되게 되면은 이때 중가산금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 해서 보통 징수 파트에서 기억하실 주제 이거고요. 아까 자, 우리가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기억을 했던 개념은 자, 가산세라고 하는 거, 무신고 가산
가산세라고 해서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2개 정도 주제를 절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들으면 이제 2번 듣고 3번 들으면 이해는 줄줄 되지.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다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공부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몇 개라도 외우고 들어가자 해서 다시 신고납부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좀 오래전에 나왔던 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주제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통징수에서 분권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나서 자 체납된 세액자체가 3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의 경우 이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얘기를 전개를 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테고요. 이게 이제 세금을 받아내는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걸 읽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해서 이 과세 처분, 자 행정관청에서 과세관청에서 세금 내라고 통지 등을 해왔습니다. 자 나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불만이 있으면 제일 가장 기본 축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다퉈서 이거 이겨내게 되면 과세처분 부과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하나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 해서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숫자들 외우고 있겠지만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들이야. 이런 것들은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기본 틀 자체가 뭐라고요? 그냥 임의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 60일도 나오고 90일도 나오고 등등 다 좋은데 이런 것 자체가 이게 120일로 바뀌었다 한들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지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죠. 자 지금 자 측량 결과에 대해서 이 심사 적부심사 청구라든가 재심사 청구 이런 거 할 때 60일 90일 숫자 나오는데 전혀 관련 없었고요. 그 다음에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결과물이 나오면 얼마 7일 전까지 통지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구조를 다시 가셔야 돼. 기본적으로 과세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이 부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고요. 자 그 전 단계에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공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공부하셨어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자 도시군계시설 사업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했던 것은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바로 안자, 토지공사 등의 시행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행한 처분에서 불만이 있을 때 그때 그 위에 있는 지정한 자에게 어떻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출제 포인트. 자, 여기서는요, 자, 행정심판의 유형으로서 지금 과세 처분을 한 그 사람에게 따져묻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을 심사청구, 도지사한테 하는 걸 심사청구라고 하는 거, 심사청구. 자,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을 하는 게 심판청구고, 시장부서가 처분했을 때 윗대가리한테 하는 것을 심사청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도 불만 있으면 어떻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 과정을 이게 법원에 가서 다툴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문제인가요? 겁나 쉬운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 임의적인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임의적인 절차가 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별로 쟁점이 안 돼. 이런 쓸데없는 거 막 쳐외우고 그러면 머리 나쁜 거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어요. 일단은 가장 쉬운 게 30회 때 구성됐던 것이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한 20여 년 전에는 이런 일정한 절차를 다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20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0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 절차 등 다 거치지 않고도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요런 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방대한 내용,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지문이 있게 돼요. 근데 그걸 읽어봐봤자 솔직히 일반 수험생들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도 못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그럼 이 파트에서 그 전에 답을 뽑았던 주제가 뭐냐?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행정청에서한테 과세처분 등을 했습니다. 내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심판 청구할 수 있고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 이의 신청 등을 제기를 하게 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세금 내셔야 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부가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부정지 가볼까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다 할지라도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압류한 다음에 공매 붙여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에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만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30일 보류할 수 있다 해서 한 번은 틀리게 한 번은 맞게 답을 뽑았던 주제. 출제자가 의도했던 것은 그대들이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뒤에 내용을 다 외웠다고 치고 뒤에까지 다 똑바로 외웠나 볼까?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지금 행정심판의 과정을 생략하고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 다음 바로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다. 30회 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주제가 바로 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과세처분이 먼저 있게 됩니다. 과세처분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 등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행정청에서는 뭐라고요? 세금 때 맞춰서 안 내게 되면 압류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 압류 등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때 맞춰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은 뭘 한다고요? 바로 공매에 붙여서 팔아서 세금의 충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처분 있고 이의신청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 결정에서 누가 이겨야 돼? 자,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이 이기면은 과세처분이 나가래가 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과세처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압류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문제? 공매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딱 시점이 이 압류를 한 상태에서 이 결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청구인이 되겠죠. 행정심판이니까 청구인. 과세처분이 온당치 않다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 결정이 이 시점에서 있게 된다. 그러면 이때 결국은 얘가 진 거야. 그러면 이제 법에 따르게 되면 단순화시키면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요거 이제 공을 붙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어떻다?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기억하실 게 뭐예요? 자, 보류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앞쪽은 흔들어 주니까 이의신청이 나올 수도 있고 심사 청구가 나올 수도 있고 심판 청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 대신 확실한 거, 바뀌지 않는 거 보류할 수 있다라는 명제. 키워드 뭐라고요? 보류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서는 이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를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답을 뽑았던 주제야. 그래서 이게 지금 2번 요 근래 출제가 됐었는데 모든 출제 쟁점 자체를 제일 뒤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요. 앞에 있는 숫자니 뭐니 이런 것들 백날 외워봐봤자 솔직히 외워지지도 않고요. 두 번째 시험 보게 되면은 외웠던 숫자들과 아무 관계없는 이상한 지문들로 도배가 돼. 그래서 답을 외우셔야 돼. 30일까지 어떻다?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요? 보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행정소송 얘기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정 얘기를 거의 구성을 하지 않고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앞에 4개 정도의 쓸데없는 소리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미리 답을 알고 전체 맥락을 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가 문제가 출제 경향이 좀 극단적이에요.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법에 관한 전체 그림을 묻는 거 이런 것이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뜯어내는 과정. 그래서 자, 요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바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와 유사했던 개념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자 가십시다.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지금 저당권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 X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자 이때 다시 조세채권이라는 것이 자 순서상 성립을 하게 된다. 그럼 원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 아이부터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배당 순서는 당연히 등기된 순서에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주임법상 임차권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어떻다? 배당이 떨어지게 된다. 근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어떻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된다.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 소위 보유세가 되는 거예요. 해서 보유세 대표값으로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을 테고 재산세랑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지역자원시설세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산세 부과세인 바로 지방교육세라든가 또는 종부세 부과세인 자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어떻다 우선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요게 하나의 이슈. 그래서 뒤에 문제 가지고 보겠지만 취득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꼬리를 물고 나오지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과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과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해당돼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하나의 이슈. 자, 29회 때인가 구성이 됐었고요. 앞으로 또 낼 만한 주제. 한편 이제 조세 채권과 징수 순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그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순서로 징수가 된다 해서 이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이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이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래차 저차해서 어떻게든 이 세금을 낼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좀 뒤로 밀어달라,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하자라고 해서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 사람이 또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다른 과세권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압류를 붙이게 됩니다. 압류해서 공매를 붙이게 됩니다. 팔아서 채권에 조세채권에 충당을 하겠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압류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공매 붙인 사람이야. 세 번째 이슈가 뭐냐면 나도 얘한테 세금 받을 게 있는데 라고 해서 어떤 지자체가 손을 들고 교부 청구를 하게 되면 이들 간에서 세금을 받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립한 것들, 먼저 이 재산에 대해서 세금 먼저 침발랐던 게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순서로 징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28회 때인가만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고요. 자, 한편 지금 이 X 부동산이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매나 경매가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세금 중에서 배당 받는 순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자, 지금 지방세라는 개념 또는 국세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체하게 되면 어떻다? 가산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가산세는 따로 얘기하면 안 돼.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하면 됩니까? 이 세목에 포함된다. 그 세목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방세가 있을 테고 가산금이 있을 텐데, 자,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것은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공매 붙인 비용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걸 외우셔야 돼. 해서 이걸 외우셔야 돼. 지금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체납처분비가 제일 먼저 다 징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여기서 하나, 둘, 세 문제나 구성이 됐어요. 최근에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제일 먼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과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얘부터 먼저 얘들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징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압류한 조세채권,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순서로 징수가 될 테고, 한편 지금 이제 매각대금을 배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체납처분비 배분해야 되고요. 지방세, 그 다음에 뒤쪽에서 가산금, 이런 순서, 체지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었는데 하여튼 이런 순서로 배당이 떨어지게 된다. 해서 이 정도까지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그리고 같이 묶어서 자, 뜯어내는 순서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요 이제 문제 가지고 이 주제 살펴보겠습니다.